S급 던전 중 하나, 정확히는 세상에 처음 나타난 가장 오래된 S급 던전 죽음의 소굴을 주인공 쉬밍이 클리어합니다. 그는 신급 변종 마수들을 처치한 후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사 무리가 그를 먹잇감처럼 노려보며 던전에서 얻은 아티팩트를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그가 학살의 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쉬밍은 이 모든 것이 각성한 이후로 함께 팀을 이뤘던 친구 장슈안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장슈안은 쉬밍의 힘을 빼앗을 계획입니다. 쉬밍은 그에게 분노하며 아티팩트, 역천의 신성한 반지를 원한다면 와서 가져가라고 말하며 결전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쉬밍이 힘을 끌어올리는 것을 보고 반지의 힘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챕니다. 그들이 덮치려 하자 장슈안은 계획이 곧 완성될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런샤오만이 쉬밍에게 다가오고 그는 그녀의 등장에 놀랍니다. 그녀는 그를 껴안으며 그에 대한 음모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우러 왔다고 말합니다. 쉬밍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어쨌든 그에겐 신성한 아티팩트가 있으니 그들은 상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쉬밍은 마음속에 맴돌던 질문, 장슈안과 다른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알았는지 묻습니다. 놀랍게도 런샤오만은 자신이 그들에게 알려줬다고 말하며 그의 배를 찌릅니다. 겁에 질리고 놀란 쉬밍은 왜 자신을 배신했냐고 묻지만 런샤오만은 주문을 발동하고 장슈안은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기쁘게 소리칩니다. 그가 그녀에게 감옥 진영을 활성화하라고 말하자 런샤오만은 즉시 그의 곁으로 달려가고 쉬밍의 상처에서 사슬이 튀어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쉬밍은 런샤오만이 오래전에 자신을 배신했으며 아티팩트를 얻기 위해 이 순간만을 위해 장슈안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쉬밍은 자신이 그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저주합니다. 즉시 그들은 그를 제거하고 아티팩트를 손에 넣기 위해 달려듭니다. 어디선가 해골들이 나타나고 지아오라는 여인이 전사들에게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해골들이 공격을 막는 동안 지아오는 쉬밍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장슈안은 야오를 보고는 전사들 중 수많은 고수들이 그들을 상대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구할 수 없다며 죽고 싶어 환장했냐고 말합니다. 적들이 공격을 퍼붓자 장슈안은 칼을 뽑아 야오를 베어버립니다. 쉬밍은 야오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릅니다. 장슈안이 그를 베려고 다가오는 순간 쉬밍은 고통의 이를 악물고 사슬을 잡아 그것을 목격한 다른 이들은 쉬밍이 신급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이는 오직 아티팩트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쉬밍은 야오에게 달려가 자신이 몇 번이나 실망시켰는데도 왜 나타났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그의 얼굴에 손을 뻗으며 만약 그가 죽어야 한다면 자신도 함께 죽겠다고 말합니다. 감동한 쉬밍은 그녀를 들어올리고 지켜보는 모두에게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학살의 신이라는 칭호에 걸고 그들 모두를 찾아내 죽이겠다고 분노에 차 선언합니다. 그들은 쉬밍이 죽음의 소굴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가 아티팩트를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달려들지만 쉬밍은 반지를 꺼내 던지고 야오와 함께 던전으로 뛰어듭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이 죽었는지 궁금해하며 의식을 되찾지만 자신이 아카데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127회 각성의식에 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18세 청년들이 각성하고 그들의 각성 분야에 따라 미래의 길이 결정됩니다. 쉬밍은 주위를 둘러보며 이런 일을 다시 겪고 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모든 것이 현실임을 확인하고 18살 때로 회귀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불려나가는 사람들이 과거와 똑같다는 것을 봅니다. 즉, 과거의 일에서 벗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에 행복하게 미소 짓고 친구들의 배신에 대한 기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갑자기 장슈안이 마법 망치, 전사로 성공적으로 각성합니다. 학생들은 그의 타고난 속성이 8성급인 것을 보고 그에게 환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와 그의 가문 배경에 감탄하는 동안 쉬밍은 장슈안을 날카롭게 쏘아봅니다. 갑자기 야오가 나타나 쉬밍을 찾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자기 얼굴에 뭐라도 묻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쉬밍은 그녀에게 미리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쉬밍은 그녀를 다시 보게 되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가 다음으로 야오를 호명하고 그녀가 천상의 석비에 손을 대자 모두가 그녀가 장슈안처럼 히든 직업을 각성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7성급의 네크로맨서입니다. 모두가 그들의 기수에서 2명의 히든 직업, 각성자가 나온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과한 것 같습니다. 쉬밍이 천상의 석비에 손을 대도록 호명됩니다. 그가 그곳으로 걸어가는 동안 동기들은 그가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3번째 히든 직업 각성자가 될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푸른 별이라 알려진 나라에서는 수십 년 전 첫 각성자들이 나타난 이후 18세가 되면
각성의식에 참여하여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성자는 국가의 규칙을 바꿀 힘을 갖고 부를 축적하는 엘리트로 알려져 있지만 흉포한 마수와 끔찍한 던전에 맞서야만 합니다. 각성과 함께 찾아오는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과거 구호금과 장학금에 의지하던 고아였던 쉬밍은 놀라운 성급의 타고난 속성, 전설적인 직업 학살의 신으로 각성했습니다. 현재 쉬밍은 다시 한번 모두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리라는 희망을 품고 석비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석비에 손을 대자 너무 심하게 요동쳐서 모두가 구성급 직업의 탄생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쉬밍을 포함한 모두가 놀랍게도 역천의 반지가 석비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그것을 잡고 아티팩트가 시간을 거슬러 자신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반지에 손을 대자마자 상태창이 나타나 그를 최강의 마수 학살자, 신화급 직업 검신으로 분류합니다. 아나운서와 주위 모든 사람들은 이 요동 현상에 놀라며 쉬밍이 어떤 직업을 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반면에 장슈아는 쉬밍이 왜 움직이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쉬밍은 팝업창을 보며 왜 자신의 직업이 학살의 신에서 검신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지문을 스캔하고 그의 황금 재능이 만물의 승화임을 확인합니다. 그는 스탯을 훑어보며 자신의 레벨이 전생보다 더 높아질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스킬 목록을 열어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가 필사적으로 상태창을 조작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합니다. 시스템이 마침내 그에게 응답하며 역천의 반지를 스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별한 후 밝은 빛이 무대에서 터져나와 하늘로 곧장 솟구칩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쉬밍이 10성급임을 확인합니다. 불행히도 그가 부여받은 직업은 검사입니다. 모두가 그의 성급에 충격을 받고 3명의 히든 직업 학생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문제는 검사가 상위 직업이 아니어서 10성급은 낮은 등급의 직업에 비해 너무 높은 잠재력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쉬밍이 돌아오자 그의 반 친구들은 그를 비웃으며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포인트를 얻으려면 남들보다 2배는 더 수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를 얕보며 그 직업으로 그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전투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가학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야오는 행복하게 쉬밍을 축하하며 그의 10성 재능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직업에서 강해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쉬밍은 그녀의 격려에 감사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라고 그녀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런샤오만이 직업을 확인하기 위해 무대로 불려나가자마자 모든 남학생들이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야오는 런샤오만을 존경하며 그녀가 학교의 퀸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모두가 그녀의 새로운 직업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야오가 놀랍게도 쉬밍은 관심 없다며 자리를 뜹니다. 쉬밍을 괴롭히는 것은 런샤오만이 그의 재능을 이용하고 망설임 없이 그를 배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리를 뜨면서 그는 복수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거리에서 쉬밍은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그의 새로운 직업뿐입니다. 쉬밍은 상태창을 확인하고 그의 스킬 목록에 있는 전생의 4가지 스킬 중 하나인 은신 스킬을 봅니다. 상태창은 그의 이전 스킬들을 스킬 목록에 추가하고 그가 가장 첫 번째 레벨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쉬밍은 전생처럼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숨길 계획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근거하여 그는 다음날 초심자 던전 챌린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식은 죽 먹기일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쉬밍은 그 이벤트 동안 특정 보스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해 좋은 장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런샤오만은 장쉬안과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며 각성 의식이 끝나자마자 자신을 부른 그를 장난꾸러기라고 부릅니다. 쉬밍이 자신의 성급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주목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런샤오만은 재빨리 장쉬안을 달래고 쉬밍의 높은 스탯 덕분에 미래에 그가 그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장쉬안에게 쉬밍이 예전에 자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을 보여주고 그가 자신과 함께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 보낼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반면 쉬밍은 도시의 장비점에 도착하고 근처 학교의 학생들이 그곳을 구경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그들 역시 각성 의식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밍은 주위를 둘러보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몬스터를 얼릴 수 있는 매우 비싼 다이아몬드 등급 무기인 폭군 한파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쉬밍은 그들을 지나치며 전생의 경험 덕분에 그 검이 사실 가짜라는 것을 알고 비웃습니다. 갑자기 장씨 대기업의 장난이 나타나 그를 아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녀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는 쉬밍은 그녀를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다가오는 초심자 던전에서 자신의 여동생
장윈칭을 도와주길 원하기에 괜찮다고 합니다. 란이 놀랍게도 쉬밍은 거절하지만 그녀는 그가 가난하며 그가 사는 어떤 장비든 기꺼이 비용을 대줄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이 말을 듣자 쉬밍은 100만 모험가 코인 가치의 서리하늘 검을 가리키고 란은 그가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지만 그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한 것은 바로 그녀였다고 상기시킵니다. 이 때문에 쉬밍은 그녀에게 재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 란은 윈칭이 던전 시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란의 경호원이 발끈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막고 함께 떠납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은 쉬밍이 그런 거물을 상대로 대담하게 군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쉬밍은 갑자기 런샤오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데 그녀는 그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으며 옥상에서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과거와 똑같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초대를 수락합니다. 그 후 그는 검석을 파는 상점의 다른 구역으로 갑니다. 사실 대부분의 검석은 조각에 불과해서 등급이 있는 무기로 변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비서가 쉬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돌이 더 싸기 때문에 오늘 시험해볼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 쉬는 의지의 눈이라는 스킬을 사용해 가장 확실한 돌을 찾을 때까지 돌들을 확인합니다. 그가 모든 사물에 대한 모든 기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으로 그는 원석을 골라 50 어드벤트 코인이라는 헐값에 구매합니다. 부유한 불량배인 용딩과 그의 부하는 쉬가 무엇을 하는지 보고 그가 장씨 그룹의 제안을 거절하고 고물을 사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며 놀립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꺾기 위해 쉬는 은재 무기를 얻으면 0 어드벤트 코인을 걸겠다고 제안하며 그들은 그를 비웃으며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그 거래를 받아들입니다. 쉬는 즉시 기회를 잡아 통찰의 눈 스킬을 사용해 검석 안의 무기를 꺼냅니다. 모두가 놀랍게도 그는 몬스터의 피를 마시고 주인을 치유하는 하급 은재 무기인 흑철 진홍의 검을 뽑아냅니다. 쉬는 좋은 무기라고 말하며 그날 밤 있을 데이트에 완벽하다고 덧붙입니다. 용딩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쉬가 그 무기에는 생명력 흡수 효과가 있어 힐러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쉬는 돈을 요구하고 용딩은 마지못해 그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접수원은 검을 확인하고는 믿기 어려워하는데 이는 돌에서 좋은 검을 뽑아낸 사람이 몇 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쉬는 그녀에게 칼집을 문의하고 방금 얻은 50 어드벤트 코인으로 하나를 구매합니다. 그의 상태창은 즉시 칼집이 검의 내구도 감소를 50% 줄여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시스템은 쉬에게 숨겨진 구현화 기능을 열 것인지 묻지만 쉬는 거절하고 등급을 올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쉬는 자리를 뜨고 집으로 향하면서 상태창을 확인하며 왜 자신의 검신 칭호에 단 하나의 직업 스킬도 붙어있지 않은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직업 특성 트리에는 모든 전리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스킬인 만물승화가 있었는데 이는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쉬는 그것을 무기에 적용하고 무기는 두 가지 능력을 가진 피해 갈증 효과를 얻습니다. 첫째는 흡혈, 상대를 베면 주인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30초 동안 주인의 능력치를 5포인트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읽어본 후 쉬는 숨겨진 무기 구현화를 열고 다음날 던전 공략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늦게 쉬는 옥상으로 가고 그곳에서 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여우처럼 행동하며 그가 늦었다고 말하지만 그가 자신에게 검을 던지는 것을 보고 기겁합니다. 검은 그녀에게서 몇 피트 떨어진 곳에 꽂히고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뭐가 잘못됐냐고 묻습니다. 쉬는 복수하러 왔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자신을 좋아하니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러 온 것인데 이제 그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쉬는 즉시 아카데미에서 각성식이 끝난 직후 그녀가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관심을 받았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 후로 그녀는 그에게 계속 말을 걸었고 결국 그가 데이트 신청을 해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들 때문에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쉬는 렌에게 장과 함께 자신을 이용하려는 그녀의 계략을 알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놀란 렌이 변명하려 하지만 쉬는 그녀의 말을 끊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년이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성을 잃고 그의 재능이 아니었다면 그가 자신과 말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쉬가 자신을 모욕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쉬는 신경 쓰지 않고 장과의 관계를 폭로해서 그녀의 순수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망가뜨리겠다고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합니다. 그녀는 격분하여 그의 검을 잡아 공격하려 하지만 검의 피해 갈증 효과가 발동되어 그녀의 얼굴을 베어버립니다. 렌은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얼굴이 이제 흉측하게 변했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쉬는 검을 집어들고 그녀의 새로운 모습이 그녀에게 잘 어울리며 이제 복수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화가 난 렌은 장을 시켜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하지만 쉬는 그냥 걸어가며 장에게 언제든지 덤비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렌에게 그 상처를 자신이 남긴 것이며 그녀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 끊어졌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한편 왕 교장은 쉬에게 초보자 던전 공략을 위한 스타터팩으로 몇 가지 아이템과 돈을 선물합니다. 다음날 오전 6시경 쉬는 교장에게 받은 골수, 강화 아약을 씹으며 그 노인이 자신의 검술사 직업 때문에 자신을 동정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맛은 없지만 쉬는 레벨업하고 제약 없이 모든 종류의 검술을 마스터하는 패시브 재능을 얻습니다. 쉬는 장소로 걸어가면서 초보자 던전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계획을 세웁니다. 쉬가 장소에 도착할 무렵 많은 학생들이 그와 팀을 이루려고 아우성이지만 그는 이미 다른 팀에 속해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야오가 그 말을 듣고 낙담하는데 그녀는 그와 팀을 이루고 싶어서 그날 아침 아주 일찍 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자신과 팀을 이루지 말라고 중얼거리는데 위험한 것을 쫓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다칠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얀즈가 나타나 자신을 쉬와 팀을 이루고 싶어하는 9레벨 악마 사냥꾼 레인저라고 소개합니다. 쉬는 전생에 그를 기억하지만 얀을 어떻게 거절할지 고민하는 사이 야오가 이미 쉬와 팀을 짰다고 얀에게 말하며 그를 감싸줍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사람을 쫓아내고 쉬는 그녀가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7시가 되기 몇 분 전 던전 포털이 열리자 교장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그들에게 연설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규칙을 설명하며 도전을 극복하여 포인트를 얻고 하루 안에 끝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그가 학생들을 독려하고 팀을 이루라고 조언하는 동안 야오는 주위를 둘러보지만 방금 전까지 함께 있던 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교장이 이벤트를 시작하자마자 학생들은 누군가 이미 먼저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쉬는 포털로 내려가면서 전에 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공원 포인트를 쌓기 위해 무모하게 돌아다녔지만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도전인 궁극의 히든 보스를 처치할 계획입니다. 그는 마침내 던전 안에 도착하고 자신의 생성 지점이 전생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도전자들에게 장소, 루트, 몬스터가 쉬는 정의 나무 몬스터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목과 싸우며 시간을 낭비할 계획이 없고 히든 보스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숨깁니다. 그는 히든 보스로 가는 경로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아이템을 싹쓸이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7시 30분경 윤칭과 그녀의 파티는 멀지 않은 곳에 생성되고 그들은 그곳이 조용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갑자기 그들은 거대한 광란의 핏줄에게 쫓기는 한 학생을 봅니다. 그들은 모두 흩어져 도망치지만 1분 후 팀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육성 멤버를 포함해 4명 중 3명이 물어뜯겨 포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등급의 사람조차 던전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아나운서는 안에 있는 도전자들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팀을 구성하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팀의 유일한 생존자인 윤칭은 너무 멀리 도망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녀의 눈꼬리에 원숭이 몬스터가 보이고 그 생명체는 사리를 품고 그녀에게 달려듭니다. 뼛속까지 겁에 질린 윤칭은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보라, 그 몬스터는 쉬에게 여러 번 베입니다. 던전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몬스터의 맹공격에 시달리는 동안 윤칭은 숨어 있었어야 했다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쉬가 쉽게 원숭이를 베어 넘기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원숭이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쉬는 원숭이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그녀를 바로잡아주며 두 번째는 구해주지 않을 것이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지원군을 부르러 재빨리 달려가지만 그것이 바로 그에게 필요한 것, 즉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쉬는 통찰의 눈을 사용해 그 원숭이가 평범하지 않은 돌연변이 원숭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공격에서 살아남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원숭이가 그에게 돌진하고 쉬는 그 생명체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공격을 피한 다음 속도 경쟁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를 위해 쉬는 전생의 세 번째 스킬인 신성한 그림자 걸음을 사용합니다. 쉬가 원숭이를 공격하고 원숭이가 쉬의 공격을 막으려 하자 쉬는 그 바로 뒤에 나타나 몇 번의 공격으로 유인합니다. 원숭이는 돌아서서 쉬에게 뛰어들지만 쉬는 속도에서 자신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고 지루해하며 머리를 베어버리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결과 시스템은 돌연변이 원숭이 왕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그에게 직선 배기 스크롤을 보상으로 줍니다. 그것은 쉬가 초보자 던전에 완벽하다고 말하는 하급 브론즈 스킬입니다. 갑자기 쉬는 몬스터를 처음으로 죽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초의 피를 획득합니다. 잠시 후
모든 사람이 검술사가 몬스터를 죽였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쉬의 아카데미 출신 많은 사람들이 그일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다른 이들은 무시합니다. 어쨌든 던전에 참여하는 다른 아카데미 출신의 검술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치유무략을 받습니다. 쉬는 자신의 칭호와 함께 업적이 방송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신 스킬을 사용해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쉬가 숲을 거닐다가 몬스터 늑대 무리를 보고 원숭이 왕을 물리치고 얻은 새로운 배기 스킬의 완벽한 실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압배기라는 스킬을 활성화하고 정신을 집중한 후 칼집에서 칼을 뽑습니다. 즉시 날아가는 참격이 늑대들에게 똑바로 날아가고 몬스터들은 반응할 틈도 없이 차례로 쓰러집니다. 그들의 몸이 무너지면서 쉬의 시스템 창으로 경험치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효율적인 학살을 계속하며 누적 경험치가 8영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파밍합니다. 정확히 오전 9시 30분 쉬는 9레벨로 승급하고 시스템은 즉시 그가 굶주린 늑대의 전설이라는 칭호를 획득했음을 알립니다. 알림을 훑어보며 쉬는 침착하게 자신의 성공을 되짚어보고 특히 칼을 뽑는 순간 칼집에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검의 발도 능력과 결합했을 때 거압술 스킬의 효율성을 인정합니다. 호기심이 생긴 쉬는 그것을 더 시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축적된 에너지를 모아 자신에게 맞서는 또 다른 굶주린 늑대 몬스터 무리를 향해 날카로운 초승달 모양의 에너지 참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거대한 10레벨 늑대 왕이 갑자기 숲 깊은 곳에서 나타나 손쉽게 그 공격을 튕겨냅니다. 한편 오전 8시 30분 다른 신입생들이 파티를 결성하고 실현을 시작하기 위해 초보자 던전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돌연변이 들쥐를 만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교전합니다. 싸움은 지저분했고 그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힘겨운 싸움 끝에 그 생명체는 마침내 쓰러집니다. 들뜬 신참들은 경험치를 받으며 특별한 몬스터를 처치한 것을 자축하며 환호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 그들은 선열을 차지하고 포션을 보내줬던 플레이어에게 뒤처질 수 없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시스템으로부터 다른 플레이어가 리더 몬스터의 선열을 차지했다는 메시지를 또 받게 된다. 놀랍게도 그 플레이어는 9레벨 어부였고 그 업적으로 리더 중에 리더 칭호를 획득했다. 일행 사이에 불안감이 퍼지고 그들은 한때 무시했던 직업이 사실은 무시무시하게 강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10분 전 수는 정밀하고 절제된 움직임으로 늑대왕의 체력을 꾸준히 깎아내고 있었다. 그의 관점에서 그 짐승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 마지막 일격으로 놈을 쓰러뜨린 그는 자신과 같은 환생자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차분하게 말한다. 그 후 시스템은 은빛 등 늑대왕을 처치한 수를 축하하며 보상을 나열한다. 그는 500 경험치를 얻고 10레벨로 승급했으며 여러 스킬의 숙련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 쓰러진 리더에게서 나온 전리품도 그의 인벤토리에 나타났다. 한편 다른 신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상대를 제압했고 딩은 굶주린 늑대 무리를 상대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드는지 다행히도 깨닫는다. 던전 칭호 보상인 공격력 강화 스크롤이 전투 중에 그들을 돕기 위해 절묘한 타이밍에 도착했다. 9레벨 어부가 그런 시련을 쉽게 해결하는 것을 보고 딩은 분노하며 던전이 자신들을 조롱하는 게 틀림없다고 중얼거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딩은 낮은 데미지 때문에 형편없는 초보자용 마체테를 버린다. 그는 훨씬 더 좋은 무기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에 잃어버린 돈에 대해 투덜거린다. 그의 부하가 수의 운을 칭찬하려 하지만 패배를 인정 못하는 딩은 혼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조용히 하라고 그는 쏘아붙인다. 자신의 더딘 진행 상황에 대해 불평하며 파티의 짐덩어리들을 탓한다. 격분한 그는 수를 저 세상으로 보내 분노를 풀 수 있도록 던전에서 수를 만나기를 바란다. 부하는 그의 분노를 진정시키려 하고 그들은 곧 경험치 노가다로 돌아간다. 다른 곳에서 수는 10레벨에 도달하자 주 직업 전직 퀘스트를 발동시킨다. 시스템은 퀘스트가 현재 상황에 따라 무작위로 선택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불안해하기는커녕 수는 전생에 10레벨이 되기 전에 이미 초보자 던전을 떠났었고 그 때문에 당시 도전하던 2급 던전에 맞춰 퀘스트 난이도가 조정되었기에 오히려 감사함을 느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퀘스트를 완료할 수 없었고 15레벨까지 노가다를 한 후에야 돌아와서 완료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그가 받은 보상의 혜택은 줄었지만 그는 이번 새로운 삶에서 결과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곧이어 시스템은 그에게 강력한 정예 몬스터인 붉은 바위 동굴의 수호자를 처치하는 퀘스트를 부여한다. 장소를 확인한 수는 아직 초보자 던전 내에 있고 퀘스트가 감당할 만하다고 느껴 안심한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모아둔 포인트를 민첩에 투자한다. 민첩 스탯이 100을 돌파하자 시스템은 그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검술의 대가라는 검신 직업 스킬을 부여한다. 그것은
레벨 요구사항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검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해주는 하급 플래티넘 등급의 패시브 스킬이다. 한편 선징시 제1아카데미 회의실에서 한 이사회 위원이 왕 교장에게 신입 던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보고하며 특히 두각을 나타내는 최고의 인재를 강조한다. 명단을 훑어본 후 수의 이름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자 누락된 통계가 있는지 묻는다. 이사회 위원은 침착하게 아무것도 누락되지 않았으며 정보는 예외 없이 던전에서 반환된 모든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던전에서 선열을 차지한 신입에게 그의 주의를 끈다. 타이밍과 익명성을 근거로 그녀는 해당 인물이 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제안한다. 왕 교장은 그 사실에 잠시 멈춰 수의 기대 이하의 성과에 대해 생각하고 그 젊은이에게 초보자 선물팩까지 줬는데도 여전히 상위 500위 안에 들지 못한 자신의 판단에 의문을 품는다. 그가 더 생각하기 전에 문이 활짝 열리고 선징시 부시장인 안난들링이 회의실로 들이닥친다. 그녀는 왕 교장에게 직접 맞서며 설명을 요구한다. 분명 그는 이전에 그녀에게 수의 십성 각성에 대해 알렸지만 그녀의 비서가 제공한 신입 던전 데이터에는 그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녀의 관점에서 이 상황은 거의 말이 되지 않았다. 왕 교장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며 수가 십성 재능이라 할지라도 그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초반 전투력이 약간 약하니 기대를 낮추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람닝은 계속해서 횡설수설하며 왕 교장이 그 해에 천공의 탑평의회 참가 자격 토큰을 더 얻으려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한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현재 신입순위 2위인 구성재능의 옌저를 이웃 도시의 천재 리천광과 경쟁할 최고의 후보로 지목한다. 그녀는 또한 장가문의 적자인 장탕이 팔성 재능과 멋진 히든 직업을 가지고 있어 또 다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잠재력을 분석한 후 그녀는 모든 학교가 최소 3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 교장에게 2개의 자격 토큰을 주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아카데미가 지난 2년 동안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번에도 성과가 저조하면 내년에는 자리를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한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만약의 가능성들을 무심하게 무시하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자리를 뜬다. 잠시 후 왕 교장은 수의 재능으로 추가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를 덜 받게 되어 실망한 채 토큰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는 수에게 희망을 걸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한다. 한편 붉은 바위 동굴 밖에서 수는 지도를 살피며 퀘스트 장소에 도착했음을 확인한다. 다행히도 그의 여정은 도중에 성가신 몬스터 없이 평탄했다. 하지만 그는 전생에 이 동굴을 탐험한 적이 없어서 안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자 경고도 없이 6레벨 금캐는 고블린이 나타났다. 즉시 반응한 수는 동굴 전체에 경보를 울리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놈을 다진 고기로 만들어버린다. 불행히도 시스템은 그에게 고블린 동굴 경계 태세가 발동되었음을 알린다. 놀랍게도 고블린 무리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는 첫 전직 퀘스트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바로 그때 시스템은 동굴 안의 모든 고블린이 그에게 맹렬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추측컨대 발동된 고블린 모드는 모든 사회적 규범에 반하는 방종한 생활 방식인 것 같다. 망설임 없이 수는 고블린들을 베어 넘기기 시작하지만 적의 엄청난 수는 압도적이다. 무기의 내구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아차리자 걱정이 스며든다. 갑자기 거대한 고블린이 뒤에서 그를 기습하려 하지만 수는 간신히 피하고는 작은 고블린들의 조직적인 화살 세례에 직면한다.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화살이 그를 스쳐 지나가 이 몬스터들이 예상보다 훨씬 지능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맹공격은 계속되고 꾸준히 그의 체력을 깎아내린다. 수는 남은 마나를 계산하고 이 초기 단계에서는 장기적인 전투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정예 고블린의 지원을 받는 무리를 마주하고 그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 자존심보다 유연성을 선택한 수는 그림자 속으로 후퇴하며 자신이 만든 함정으로 적들을 유인할 준비를 한다. 여전히 붉은 바위 동굴 깊은 곳에서 불운한 고블린들은 수의 매복에 그대로 걸려들었고 그는 깨끗하고 결정적인 공격으로 그들을 차례차례 베어 넘긴다. 그렇게 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평가하고 전장을 통제하고 위치적 우위를 유지하는 한 자신의 발도술 참격 스킬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남은 작은 고블린들을 모두 소탕하고 정의 변종만 남겨둔다. 한편 동굴 밖에서는 여러 신입 플레이어들이 그 난이도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며 입구 근처에서 서성이고 그들 중에는 며칠 전 수에게 겁내기에서 진 두부른한 인물 딘과 그의 부하가 있다. 그들은 수나 동료들 중 누가 정말로 7레벨 이상의 몬스터가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굴에 도전할 것인지에 대해 조용히 논쟁한다. 논쟁이 뜨거워질 무렵
그들은 동굴에서 나오는 누군가를 발견하는데 그가 바로 그들의 숙적인 수였다. 이제 11레벨이 된 수는 자신감 넘치는 기운을 풍기며 보상 내역이 담긴 시스템 알림을 확인하며 여유롭게 위압감을 뿜어낸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일격을 노리며 뒤에서 달려드는 딩에게 방해를 받는다. 수는 즉시 반응하여 공격이 완전히 빗나가자 쉽게 옆으로 피한다. 분노에 찬 딩은 부하들에게 수를 포위하고 탈출을 막으라고 명령한다. 불행히도 수는 도망칠 생각이 전혀 없다. 딩이 묵은 원한을 해결하겠다고 소리치는 동안 그는 수가 자신에게는 큰일이었던 그 사건을 이미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수의 태평한 태도에 격분한 그는 부하들에게 그 자리에서 수를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무리가 앞으로 돌격하자 수는 새로 얻은 스킬을 시험해볼 절호의 기회라고 결정한다. 생각 한 번으로 그는 검을 소환하고 어검술 스킬을 활성화하여 염력으로 칼날을 조종한다. 검은 공중을 가르며 날아가 정밀한 제어로 상대방을 스치고 뒤로 물러나게 한다. 공격자들은 어검술이 보통 신입이 다룰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중급 검술사에게나 허락된 기술이기 때문에 불신에 찬 채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수가 정예 고블린에게서 드롭으로 그 스킬을 얻었고 자신의 재능으로 실버 등급에서 골드 등급으로 승급시켰다는 것이다. 수는 그 스킬이 자신과 얼마나 잘 동기화되는지 금방 깨닫고 이 능력이 신입들 사이에 얼마나 빨리 퍼질지 잠시 생각한다. 그 후 그는 동굴을 클리어한 보상을 확인하고 숨겨진 장소 지도를 발견한다. 지도는 첫 전직과 마지막 단계를 연결하는 경로를 보여주며 그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지도를 훑어보던 그는 고블린의 상업과 생활 방식을 언급하는 붉은 바위 동굴과 관련된 새로운 퀘스트를 발견하고 놀란다. 다른 곳에서는 정확히 오전 11시 30분에 화려한 여성 신입팀이 효율적으로 저레벨 몬스터 무리를 소탕한다. 그들은 열광적으로 팀워크를 자축하며 서로의 호흡을 칭찬한다. 한 멤버가 칠성각성 재능인 펀펀츠에게 전투를 이끌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신나게 전리품을 확인하는 동안 펀펀츠는 팀의 다른 소녀들을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고 곧 누군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지만 이내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한다. 펀펀츠와 나머지 소녀들이 물품을 정찰하는 동안 그들은 갑자기 팀원 중 한 명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걱정하기 시작한다. 고블린은 일반적으로 햇빛을 피하기 위해 동굴이나 지하 터널과 같이 어둡고 축축한 곳에 서식한다. 그 결과 그들은 천적을 피할 수 있으며 매복과 약탈 활동에도 유리하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살기 때문에 각 무리는 보통 족장이나 장로가 이끌며 그는 지도자에 의해 임명된 전사, 장인, 사냥꾼, 사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무리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고블린은 높은 출생률과 빠른 번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고블린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때때로 인간 여성과 번식하려 한다는 사실을 잠시 알게 된 후 수는 동굴의 좌표 위치에 도착한다. 놀랍게도 동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그는 좌표를 잘못 입력한 건 아닌지 의아해했다. 통찰의 눈으로 주변을 살피자 그는 상황을 파악했다. 붉은 동굴은 짙은 연기로 입구가 가려진 지하 동굴 안에 있었다. 쉬밍이 동굴에 들어서자 고블린 몇 마리가 있는 구역에 도착했다. 아마도 동굴 전체에 군체가 있을 것이라고 깨닫고 그는 한 마리를 죽이면 나머지가 모두 경계할 것을 알았다. 그는 보물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며 몸을 숨겼다. 살피던 중 그는 아마도 고블린에게 능욕당해 죽은 여학생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는 그 생물체에 대해 배웠던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잠시 후 그는 장윈칭이라는 이름의 학생을 보게 되는데 그녀 역시 고블린 연기 함정에 빠진 것 같았다. 다른 학생과 달리 윈칭은 아직 의식이 있었고 자신에게 접근하려는 고블린 무리를 막으려 애쓰고 있었다. 쉬밍은 그녀가 고블린들을 막는 동안 몰래 보물을 훔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가 떠나려고 돌아설 때 그녀가 자신의 언니가 장강 그룹의 부회장이며 자신을 구해주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할 것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된다. 그 부회장의 동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쉬밍은 개입하기로 결심했다. 고블린들이 윈칭을 공격하려 돌진할 때 쉬밍이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로 무기를 던졌다. 그는 어검술을 사용해 검을 뽑아내 발도 백이라 불리는 엄청나게 강한 빛을 만들어냈다. 고블린은 빛과 상극이었기 때문에 즉시 현장에서 도망쳤다. 쉬밍이 고블린을 한 마리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동굴 안에 다른 고블린들은 경계하지 않았다. 윈칭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쉬밍에게 감사했지만 그는 그저 지나가던 길이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또한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쉬밍은 먼저 동굴에서 살아서 나가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그가 떠나려 하자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쉬밍은
그녀가 발목만 잡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때 그는 갑자기 그들이 서 있는 곳 아래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물을 파낸 후 그는 자신의 승화 재능을 사용하여 상자의 등급을 높여 실버 등급 상자를 하급 골드 등급 복권 상자로 변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복권 상자는 높은 확률로 고급 아이템, 스킬북 또는 장비를 무작위로 뽑을 수 있다. 보물 상자를 열자 쉬밍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섀도우, 플로우 세트와 플래티넘 등급의 소울 힐러 스킬 스크롤을 얻었다. 섀도우 플로우 세트와 소울 힐러 스킬 스크롤만 보상으로 받자 쉬밍은 더 풍성한 보상을 기대하며 열심히 노력했기에 실망했다. 섀도우 플로우 세트는 꽤 유용해 보였지만 소울 힐러 스킬 스크롤은 그의 직업과 전혀 맞지 않아 이상하게 느껴졌다. 윈칭은 아마도 자신 때문에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을 칠성 소울 힐러라고 소개했고 쉬밍은 완전히 놀랐다. 그러자 쉬밍은 시스템으로부터 윈칭이 그의 팀에 합류했다는 알림을 즉시 받았다. 한편 던전의 다른 장소에서 야오는 우연히 동료들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범인인 리가 그녀를 보고 다음 목표물로 삼아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잠시 후 그녀는 그에게서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고 몸을 숨겨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때 그녀는 실수로 큰 소리를 내 리를 경계하게 만들었고 그는 강력한 공격으로 그녀에게 돌진했다. 빠른 반응 속도 덕분에 그녀는 공격을 살짝 피하고 다시 거리를 벌릴 수 있었다. 그녀의 재빠른 움직임에 놀란 리는 그녀 같은 여자애가 자신을 상대로 이렇게 오래 버틸 줄은 몰랐다며 산징 학원이 완전히 쓰레기는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야오는 그의 교복을 보아하니 분명 이웃 도시의 학교에 다니는데 왜 그들을 죽이는지 물었다. 리는 자신의 10레벨 1차 전직 퀘스트가 50명의 플레이어를 죽이는 것이었다고 대답했다. 그에 따르면 갑자기 주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이상할 테니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들의 약한 학교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그들의 학원이 여러 도시 중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학생들을 많이 배출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갑자기 그가 그녀에게 돌진했지만 야오는 강령술 해골로 그를 막으려 했고 그는 그것들을 쉽게 파괴했다. 그는 치명적인 공격으로 그녀를 쫓으며 약하다고 말했다. 공격이 그녀에게 닿기 직전 놀랍게도 누군가 그것을 막아섰다. 옌지가 팀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붉은 동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쉬밍은 시스템에 보물 조각을 제출하고 1차 전직 퀘스트를 완료했다는 알림을 받았다. 그는 1차 전직을 하여 검술의 위력, 속도, 숙련도가 2배로 증가했다. 소울 힐러 스킬 스크롤을 사용한 윈칭 또한 몇 가지 고급 스킬을 잠금 해제하여 쉬밍을 놀라게 했다. 그는 그녀가 무한한 행운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결론지었다. 그 정도의 행운이 자신에게 있다면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며 그는 선택을 제고하고 그녀와 함께 던전을 완료하기로 동의했다. 이 말을 듣고 윈칭은 매우 흥분하며 그녀의 언니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깡패들을 고용했지만 결국 효과가 없었다고 떠벌리기 시작했다. 쉬밍은 본능적으로 이 조합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오직 그녀의 스킬 때문에 그렇게 했다. 윈칭과 팀원이 된 후 쉬밍은 야오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격전의 거리로 돌아와 리와 옌 그리고 야오는 그가 그동안 전력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에 모두 놀랐다. 순식간에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옌의 팀 전체를 쓸어버렸다. 그는 또한 옌의 강력한 원거리 공격을 쉽게 막아내며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옌이 사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는 리가 블레이드 마니아 직업을 가진 10성 재능의 천재 각성자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부하들을 모두 물리친 후 리는 겨우 35명밖에 죽이지 못했고 목표에는 아직 멀었다고 불평하며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동안 원거리 직업인 옌은 거리를 벌려야만 겨우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았다. 야오 또한 만화가 바닥나 더 이상 강령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둘 다 이제 끝장났다고 깨달았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리는 옌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그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를 막아선 야오에게 방해를 받았다. 그녀는 옌에게 자신이 그를 막는 동안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고 지시했지만 리는 그 사실에 화가 났다. 그는 치명타를 날리려 했지만 이상한 검에 의해 방해받았다. 쉬밍이 그들을 구하러 왔다. 야오는 이전에 그에게 자신이 있는 지역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문자를 보냈지만 그는 대신 오기로 결정했다. 그녀를 보자 쉬밍은 전생에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다가 죽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번에는 그가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쉬밍은 어검술로 검을 회수하여 리와 격돌했다. 그를 보자 리는 그가 소문으로 들었던 10레벨 검사임을 알아보았지만
그가 단지 검사일 뿐이기에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멀리서 못했다. 지켜보던 얘는 쉬밍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탄했다. 그는 승률을 높이기 위해 원거리 지원을 제공할 것을 고려했다. 갑자기 그와 야오는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치유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느꼈다. 윈칭이 옆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을 쉬밍의 팀원이라고 소개하자 그들은 충격에 빠졌다. 쉬밍은 그들에게 혼자 갈 계획이라고 당당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가 팀원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약간의 질투심을 느꼈다. 그녀가 그들을 계속 치료하는 동안 얘는 싸움에 합류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윈칭은 쉬밍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쉬밍과 한참을 격돌한 후 리는 왜 검사가 검술 천재의 몸놀림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해했다. 쉬밍의 검술을 본 후 리는 그의 힘이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인정하며 그를 크게 칭찬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들 중 누가 더 강한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라고 선언했다. 그의 이름을 듣고 쉬밍은 전생에 리에 대해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검이 더 날카로운지 아니면 리의 칼날이 더 단단한지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 다시 돌진하며 미소 지었다. 그가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리는 칼날 중 하나로 비검을 시도했지만 쉬밍은 그것을 쉽게 막았다. 리는 그것이 함정이었고 쉬밍이 거기에 걸려들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그의 비검 공격에 이끌린 검기가 적을 다른 공격을 위해 제자리에 고정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가 두 번째 검을 쉬밍에게 던졌지만 쉬밍 역시 쉽게 검을 던져 공격을 막았다. 그는 어검술을 사용해 검의 방향을 바꿔 이제 무기가 없는 리에게 전속력으로 돌진하게 만들었다. 리는 공격을 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스쳤다. 그는 검을 집어들고 보복하기 위해 쉬밍에게 돌진했지만 쉬밍은 그의 모든 공격을 쉽게 피했고 이는 그를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다. 쉬밍은 리를 약올리며 자신의 검을 다시 제어했다. 한편 윈칭은 치유를 완료했고 옌과 야오는 쉬밍을 지원하기 위해 달려갔다. 놀랍게도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가 이미 리를 물리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쉬밍이 떠나려고 돌아설 때 리는 일어나 남은 기력을 다해 치명적인 공격을 시도했고 이는 쉬밍을 완전히 허를 찔렀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을 위해 아껴두었던 가장 강력한 스킬이었다. 그것은 포구 쾌검 공격으로 해당 지역에 연속적인 배기를 퍼붓는 기술이다. 전세가 뒤바뀐 것을 보고 야오는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려 했지만 얘는 그녀가 목숨을 버리는 짓일 뿐이라며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쉬밍을 구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벗어나려고 애썼다. 쉬밍은 그녀에게 얘네 말을 듣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대답했다. 청은 그렇게 많은 칼날로 쉬밍을 맞췄는데도 그가 버티고 있자 충격에 빠져 지켜보았지만 그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쉬밍이 그에게 정말로 자신을 맞췄는지 물었다. 청은 갑자기 자신이 듣고 있는 목소리가 정면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그가 붙잡고 있던 쉬밍의 몸이 사라지고 그제야 그것이 렌의 분신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쉬밍이 뒤에서 나타나 이제야 알아차렸냐며 리천광을 놀립니다. 쉬밍은 코트를 걸치고 있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오라를 모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쉬밍은 리천광이 자신 같은 평범한 검사에게 그런 스킬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쉬밍은 현재 보물상자를 열어 얻은 그림자 세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효과 중 하나는 어둠의 파동이라 불리는데 이 스킬은 장착 후 모든 검술 스킬에 추가 암흑 속성 피해를 줍니다. 이 피해는 물리 방어력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세트 스킬에는 방어용으로 가짜 그림자를 소환하는 그림자 분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자 분신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공격이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후속 배기 공격을 가합니다. 그 배기의 위력은 그의 일반 공격 피해량의 50%에 해당합니다. 쉬밍이 리천광에게 다가가면서 장비 세트 스킬 덕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리천광은 초심자 던전에 수집 가능한 세트 아이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플레이어가 전직 퀘스트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리천광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며 쉬밍이 자신보다 더 빨리 해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싸울 힘이 남지 않은 리천광에게 쉬밍은 이제 남은 것은 그를 도륙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쉬밍이 그의 가슴을 베지만 그를 끝장내려는 순간 머리 위에서 밝은 빛이 나타나 리천광을 감쌉니다. 그 빛은 리천광을 그 자리에서 이동시키고 옌즈는 이것을 생명구조 장신구로 알아봅니다. 지아오는 이 말을 듣고 놀라며 옌즈는 그것이 플레이어가 비상모드로 던전을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옌즈는 그 장신구 하나가 수십만 원에 달하며 이는 던전에서 파밍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쉬밍은 팀원들에게
이웃 도시가 자신들의 십성 천재를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 정말 전력을 다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날 오후 2시 회의에 있던 여성 관리가 왕 교장의 주의를 끄는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왕 교장은 컵라면을 먹느라 바빴지만 멈추지 않고 그 여성에게 던전 내 플레이어들의 실시간 레벨 순위를 가져왔는지 그건 아니지만 데이터 피드백에 따르면 오후 12시에서 12시 30분 사이에 여러 플레이어가 실제로 9시 방향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플레이어들이 자신들을 죽일 어려운 몬스터와 마주치는 것은 흔한 일이니 이게 뭐가 이상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데이터 분석 결과 그들이 이 도시 지역 출신이 아닌 플레이어 데이터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언급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왕 교장은 이웃 도시가 이미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모든 데이터 기록을 잘 저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아카데미는 항상 최하위권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괴롭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왕 교장은 이어서 학생들의 던전 공략 진행 상황에 대해 묻고 그녀는 현재로서는 좋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순간이동 구역이 이미 학생들에 의해 점령되었고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제한된 던전 영상에 따르면 일부 유능한 플레이어들은 이미 대규모 부대를 조직하여 던전 보스 스테이지 공략을 시작했다고 언급합니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장슈안이며 예상대로 그는 잠재력이 넘칩니다. 왕 교장은 장슈안이 보스를 처치하여 아카데미의 영광을 되찾아주기를 바랍니다. 곧 실시간 순위 데이터 분석이 나타나고 장슈안이 현재 9레벨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는 역시 9레벨인 옌즈와 동률입니다. 2위와 3위는 바짝 뒤쫓고 있는 윈칭과 지아오입니다. 왕 교장은 이 모든 것에 감명받았지만 여전히 쉬밍에 대해 묻고 쉬밍은 순위표 상위권 데이터에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왕 교장은 그 남자에게 자세히 살펴보고 쉬밍이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본 후 그들은 쉬밍이 아직도 2레벨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둘 다 할 말을 잃습니다. 그들이 받은 데이터에 따르면 쉬밍은 첫 키를 기록한 후 레벨이 다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쉬밍은 현재 14레벨입니다. 그가 14레벨에 도달하는 순간 시스템은 그를 위해 숨겨진 외형 세트를 해제합니다. 동시에 그의 다른 팀원들은 단 2시간 동안 몬스터를 사냥하면서 레벨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윈칭은 팀원들에게 쉬밍 덕분에 레벨업이 빨랐으니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아오는 힐러와 원거리 공격 능력을 가진 플레이어가 있어서 그들의 분대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아오는 엄호를 위해 해골을 소환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엄청나게 강한 쉬밍입니다. 쉬밍은 그들을 놀리며 모두 그들의 실력이고 자신은 그저 따라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지아오는 그에게 빈정거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리천광에게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아오는 쉬밍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대로 던전 보스에게 도전한다면 그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언급합니다. 쉬밍은 지아오에게 그녀의 말이 맞지만 자신의 목표는 일반 보스가 아니라 더 강력한 히든 보스라고 말합니다. 다행히 쉬밍은 정의 송곳니 야수를 죽인 후 얻은 물결 열쇠를 막 발견했습니다. 쉬밍은 던전의 히든 보스를 찾기 위해 던전 데이터의 안내에 따라 3가지 수수께끼를 풀고 해당 아이템 3개를 모아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은빛 달이 기슭에 걸릴 때 푸른 파도가 갈라지고 붉은 갑옷이 차가운 시면의 중심에서 잠든다는 것입니다. 쉬밍은 지체 없이 이에 답하며 시스템의 하늘의 은빛 달이라는 장소를 활성화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초심자 던전에는 던전 날씨가 없으며 은빛 달을 찾으려면 던전에서 식물이 달 모양으로 자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들이 눈앞의 호수를 지나갈 때 그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곳, 즉 히든 보스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호수의 물이 안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앉은 모래 아래 붓꽃 잎을 길잡이 삼아 갑옷은 여전히 옛 언약을 지킨다. 쉬밍은 던전에 들어온 순간부터 즉시 3번째 수수께끼의 힌트를 통해 파밍한 물결 열쇠와 결합할 발동 아이템인 몬스터 지역의 붓꽃을 모았다고 밝힙니다. 3번째 수수께끼는 계속해서 별문의 열쇠를 쥐고 호수 바닥을 비춰라라고 말합니다. 9 물결이 기반함을 둘러싼다. 기사는 검을 베고 누워 빛이 혼탁한 파도를 가르기를 기다린다. 쉬밍이 발동 아이템들을 결합하자 그것이 빛나기 시작하는 순간 쉬밍은 그것을 호수 위에 놓습니다. 그의 팀원들은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지아오는 그에게 어떻게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호수 한가운데에 소용돌이가 나타나고 검을 빼든 기사가 나타납니다. 무서운 기사는 풀린 수수께끼에 답하며 말을 탄 채 완전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팀에게는 히든보스가 나타났다는 붉은 경고가 뜨고 그는 호수의 수호자, 잃어버린 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든보스와 교전하기 위해 옌즈와 지아오는 즉시
쉬밍을 파티장으로 하는 쉬밍의 파티에 합류합니다. 쉬밍은 히든보스 도전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팀에게 전투 준비를 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로부터 15분 후 쉬밍과 그의 팀은 숲속에 숨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알고 보니 그 기사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쉬밍에게 이렇게 닭처럼 숨어 있어도 괜찮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쉬밍은 그 녀석이 말을 너무 빨리 타서 그런 식으로는 그를 죽일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그들의 주의를 알고 보니 기사의 탈거 속도는 500포인트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너무 압도적이어서 4명의 모든 능력치를 합쳐도 기사 능력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팀이 숨어있는 동안 기사는 손에 닿는 학생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히든보스는 이미 세 무리의 학생들을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스를 소환했기 때문에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잠시 후 지아오는 쉬밍에게 그의 지시에 따라 분대원 모두의 만화, 무략을 다 사용했고 지연 함정을 설치했다고 말합니다. 쉬밍은 지아오의 노고에 감사하며 옌즈와 윈칭에게 미리 계획한 지시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쉬밍은 전생에 히든보스에게 도전한 적이 없었고 대부분의 각성자들은 인생에서 각성한 직후 초심자 던전에서 히든보스를 소환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게다가 초심자 던전은 평생 단 한 번만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히든보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보아하니 수수께끼의 답은 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쉬밍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암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히든보스가 500포인트의 속도를 가진 탈것을 장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가신 보스를 쓰러뜨리려면 그들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를 말에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옌즈가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절벽에 서서 히든보스에게 여러 발의 사냥용 화살을 발사합니다. 기사는 일부 화살을 막아내고 명중한 것들은 그의 중갑 때문에 기사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합니다. 옌즈가 기사에게 성가신 화살을 쏘자 기사는 그를 어그로 대상으로 고정합니다. 보스의 주의를 끌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소리쳐 윈칭에게 알리고 윈칭 역시 자신의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녀는 기사의 경로에 연기 구름을 피우기 시작하는 불을 지릅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은 옌즈가 그의 원거리 스킬로 보스의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윈칭은 보스가 통과해야 하는 지역에 연기를 피워 보스의 시야를 가릴 것입니다. 쉬밍이 붉은 동굴에 갔을 때 고블린들에게서 배운 속임수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히든보스는 연기 구름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흩어져 있는 해골들을 갑자기 알아차립니다. 기사는 해골들을 파괴하려고 검을 들어 올리지만 지아오가 지연 함정을 활성화하여 기사를 가둡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지아오가 미리 설치해둔 함정이었습니다. 보스의 속도가 느려지자 쉬밍이 움직입니다. 그는 뒤에서 보스에게 달려들며 팀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기사를 혼자서는 절대 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히든보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쉬밍이 그를 덮쳤습니다. 쉬밍이 기사를 붙잡아 말에서 끌어내립니다. 팀은 보스를 말에서 떨어뜨리려는 계획이 성공했기 때문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지아오는 친구들에게 아직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1단계일 뿐이기 때문이죠. 10분 전 지아오는 쉬밍에게 보스를 말에서 떨어뜨린다 해도 이미 지쳐버렸기 때문에 그를 상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쉬밍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대답하며 그때가 되면 보스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쉬밍은 자신감에 차서 보스를 혼자 상대하겠다고 그들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쉬밍과 보스는 치열한 전투에 돌입합니다. 쉬밍은 두려움 없이 보스에게 맞서고 둘의 검이 서로 부딪힙니다. 두 사람이 이 격렬한 전투를 벌이는 동안 그의 팀원들은 뒤에서 경외감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옌즈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쉬밍을 도우려 하지만 지아오가 그를 진정시킵니다. 지아오는 쉬밍이 싸움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이미 말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들 자신만의 임무가 있으니 쉬밍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투가 격렬해지자 쉬밍은 그림자 발기를 발동하여 기사의 몸에 빠른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우위를 점합니다. 쉬밍의 엄청난 속도 때문에 기사는 정말 느리게 보입니다. 쉬밍은 기사에게 말없이는 정말 느리다고 꾸짖습니다. 그의 속도는 500에서 말도 안 되는 55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쉬밍은 히든보스도 별거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가능한 한 빨리 기사를 죽이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쉬밍이 보스에게 퍼부은 모든 공격은 그의 갑옷의 4분의 1도 깎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쉬밍의 무기 내구도는 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는 검의 내구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사의 갑옷 때문에 점점 상대하기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뒤로 물러나기로 결심하고 나무에 숨어 있는 동안 쉬밍은
기사가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기사가 말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말에 탔을 때 얼마나 빠른지 알고 있으니 똑똑하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쉬밍은 그의 말이 이미 팀원들에 의해 끌려갔으니 말은 잊으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지아오와 다른 이들이 말을 그 장소에서 끌고 갔지만 고집센 말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아오는 팀원들에게 말이 기사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임무가 쉬밍이 그들에게 맡긴 것이며 이는 그가 보스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한 후였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스가 다시 말에 타지 못하도록 말을 묶어두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쉬밍이 나무에 숨어있는 동안 그는 검을 칼집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투로 돌아올 때 그는 검을 뽑으며 이에 붙은 스킬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포효하는 수검 스킬을 발동하여 쉬밍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고 쉬밍은 거의 그 범위에 걸릴 뻔합니다. 기사의 검이 땅을 부수는 동안 쉬밍은 뒤로 뛰어 피하고 기사가 몇 가지 스킬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기사가 그를 쫓아오지만 쉬밍은 어검술로 퇴로를 확보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이로 인해 그는 기사와 공격적으로 맞붙게 되고 결국 무기 내구도가 3%까지 떨어집니다. 쉬밍은 더 이상 무기 내구도를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시력을 집중하여 기사의 갑옷이 곧 뚫릴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저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기사는 계속 공격을 가하고 쉬밍은 기사의 엄청난 민첩성에 대처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사가 쉬밍을 따라잡고 그를 꿰뚫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죽인 것은 분신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멀리서 쉬밍이 나타나 그림자 스킬이 몬스터든 인간이든 모든 적에게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쉬밍은 이 장비 세트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말하며 풀 세트를 활성화합니다. 이어서 쉬밍은 어검술로 기사에게 검을 던지고 이번에는 마침내 기사의 성가신 갑옷을 부수는데 성공합니다. 쉬밍은 기쁨에 차 기사에게 뛰어들지만 동시에 무기의 내구도가 다합니다. 놀랍게도 쉬밍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비 세트에 딸린 그림자 검을 활성화합니다. 그림자 검으로 그는 기사에 드러난 몸에 수직으로 배기 공격을 가합니다. 오후 3시 30분 왕 교장은 다른 학교 교장들과 합류하기 위해 학교 행정 통신실로 향합니다. 왕 교장은 다른 교장들이 이미 한동안 통신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교장들은 오래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왕 교장이 아주 늦게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왕 교장에게 그의 학교에 아직 던전 보스에게 도전할 수 있는 학생이 없냐고 물으며 놀립니다. 아무래도 오후 3시 이후부터 던전 클리어 결과가 속속 들어오기 시작할 모양입니다. 하지만 왕 교장의 학교는 항상 꼴찌이기 때문에 보고를 위해 회의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를 조롱합니다. 그러자 왕 교장은 던전 때문에 늦은 것이 아니라 던전 내부에서 실시간 데이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왕 교장은 외부 학교 출신 플레이어들이 자기 학교의 초심자 던전에 몰래 들어왔지만 아직 침입자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입자가 이웃 도시의 세 학교 중 한 곳 출신이라고 확신합니다. 왕 교장은 침입자가 검술을 쓴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교장 중 한 명인지 교장에게 그가 범인이냐고 묻습니다. 왕 교장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지 교장의 학교에 검술 무기 전문가인 천재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 교장은 화를 내며 증거도 없이 헛소리하지 말라고 왕 교장에게 쏘아붙이고 정광이 현재 자기 학교 초심자 던전의 최종 보스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는 정광의 재능을 자랑하며 30분 안에 던전을 클리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동링 아카데미 교장도 이 기회를 이용해 자기 학교에는 현재 3명의 학생이 보스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냉강 아카데미도 가세하여 자기 학생들도 던전을 거의 클리어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 교장은 다른 학교들이 보스를 쉽게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올해 실패할 경우 역사상 가장 적은 수인 단 2자리의 천공탑 대회 참가권만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고에 따르면 던전 클리어에 가장 가까운 학생은 장쉬안이며 왕 교장은 모든 희망을 그에게 걸고 있습니다. 던전 안에서 장쉬안은 실제로 15레벨 야수인 최종 보스 신바에게 도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쉬안과 그의 팀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야수에게 덤벼듭니다. 장쉬안의 팀은 막대한 사상자를 냈고 일부는 보스에게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이 도망치는 동안 장쉬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던전 클리어 보상을 차지할 계획이기에 혼자서 보스와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알고 보니 장쉬안은 샤오만에게서 쉬밍이 그녀를 다치게 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동기부여가 된 것이었습니다. 샤오만은 남자친구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재촉했고
장슈아는 슈밍에게 복수하기 위해 보상을 얻고자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막 광폭 모드로 돌입하려는 순간 눈앞에 몬스터가 사라집니다. 장슈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충격에 빠집니다. 학생 상태창이 뜨고 그것은 던전 알림임이 드러납니다. 학생들은 한 분대가 히든 보스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학생들은 축하를 받으며 승리의 귀환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지아오와 다른 두 명이 그 알림을 봤을 때 그들은 즉시 슈밍이 히든 보스를 성공적으로 혼자 처치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왕 교장이 다른 이들과 회의 중일 때 모든 것이 환해지며 승자가 나왔음을 알립니다. 왕 교장은 자기 학교가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교장들이 누가 던전을 클리어했을지 논쟁하는 동안 조용히 있습니다. 던전을 클리어한 학교가 산징 아카데미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충격적으로 변합니다. 일부는 히든 보스에 대해 알게 되자 던전에 실제로 히든 보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산징 아카데미 학생들은 자기 학교 학생들이 힘을 합쳐 히든 보스를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장슈안과 그의 팀이 보스를 쓰러뜨렸다고 믿지만 그들의 구원자가 결국 16레벨에 도달한 슈밍이라는 사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슈밍의 팀원들은 그 덕분에 2레벨이나 올랐다며 그를 칭찬하며 기뻐합니다. 슈밍은 팀원들을 불러 모아 출구 포털이 열리기 전에 히든 보스를 죽인 보상을 분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옌즈는 슈밍에게 레벨 상승만으로도 만족하며 보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윈칭도 옌즈의 말에 동의하며 레벨이 오른 것만으로도 좋다고 말합니다. 옌즈는 슈밍이 지금까지 정광의 칼날에서 구해준 것부터 히든 보스의 비밀을 푸는 것, 그리고 마침내 보스를 쓰러뜨리는 것까지 어떻게 그들을 도왔는지 언급합니다. 자신이 딱히 한 일이 없어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이 어쩐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가 한창 떠들고 있을 때 슈밍이 그에게 엄청난 활을 할당해줍니다. 이것은 그가 20레벨에 도달하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활입니다. 윈칭 또한 영혼력 저장 한계와 흡수 효율을 높여주는 시몬 목걸이를 받습니다. 지아오에게는 두루마리, 혈갑 언데드 소환술이 주어집니다. 이 스킬을 배우면 그녀는 히든 보스인 혈갑 언데드 기사를 소환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소환된 생명체의 능력치 레벨은 플레이어의 능력치 레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리품을 나눈 후 슈밍은 드랍된 전리품이 각자의 직업 보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이것이 히든 보스를 성공적으로 죽인 팀의 일원으로 그들을 인정한 것이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슈밍은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도전은 결코 완료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던전이 그들을 인정한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던전은 학생들이 던전을 클리어한 것을 축하하며 전체 활동이 약 8시간 동안 지속되었음을 밝힙니다. 슈밍은 팀원들에게 시간이 다 되었고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알립니다. 갑자기 그들 뒤에 포털이 열리고 슈밍은 던전이 클리어될 때마다 정산 단계에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던전에 도전한 모든 플레이어의 기여도 보상은 그들이 던전을 떠난 후 현실 세계에서 정산될 것입니다. 슈밍은 출구로 다가가면서 팀원들이 잘해줬다고 칭찬합니다. 잠시 후 학생들이 던전을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기 시작합니다. 사상률이 꽤 높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슈밍은 상황을 둘러보며 처음부터 모든 것이 각성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을 잃었다고 우는 이들도 있지만 보상을 얻었다고 기뻐하는 이들도 있으니 이는 결국 적자생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 교장 선생님이 화면에 나타나 생존자들을 축하하며 이것이 각성 후 각성자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첫 번째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졸업생으로서 학원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이라고 말합니다. 왕 교장은 연설을 계속하며 각성자가 되는 것이 단지 힘과 돈, 명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책임과 사랑, 그리고 평화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는 슬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승리를 얻은 이들에게는 책임과 추구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연설하는 동안 지아오는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기에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슈밍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슈밍은 그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며 죽은 학생들이 부활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밝힙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교장 선생님은 초심자 던전의 수업을 완료하기 위해 그들이 잃었던 모든 반친구, 친척, 연인들이 30분 안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지고 지아오는 슈밍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아는지 이해할 수 없어 특히나 놀랍니다. 모든 것이 진정된 후 던전은 보상을 분배하기 위한 보상 정산 단계에 들어갑니다. 보상은 그들의 기여도와 던전에서 처치한 몬스터의 수에 따라 분배됩니다. 슈밍의 차례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물리친 몬스터의 수를 보여주는 긴 업적 목록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던전은 그의 업적을 완벽한 도전으로 평가하며 최종 평가가 S급임을 밝힙니다. 모두가 놀랍게도 쉬밍 혼자서 던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91%에 기여했습니다. 잠시 후 쉬밍은 교장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는 자료실에 나타납니다. 그가 문을 열자 교장 선생님은 그를 수석 학생이라고 부르지만 쉬밍은 그런 것에는 전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잠이 들어버렸고 그래서 소환에 늦게 온 것이었습니다. 최종 순위에서 쉬밍이 1위를 차지했고 옌즈와 장슈아는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윈칭이었고 지아오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쉬밍은 이미 졸업했으니 더 이상 조용히 지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미래에는 자신과 동급생들 사이의 격차가 수천 마일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정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쉬밍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느라 바쁜 동안 교장 선생님은 마치 구원자처럼 그의 다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쉬밍은 노인에게 언제까지 자신을 붙잡고 있을 계획이냐고 묻지만 왕 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왕 교장은 쉬밍이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지만 수년 만에 학교를 최하위권에서 끌어올려줘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왕 교장은 순위가 발표된 후 다른 교장들이 어떻게 할 말을 잃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 교장은 그들의 학원이 인근 4개 도시 중 1위이며 쉬밍이 모든 학원의 초심자 던전에서 1위라고 밝힙니다. 쉬밍이 왕 교장에게 청의 순위에 대해 묻자 그는 모든 학원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밝힙니다. 왕 교장은 듣기로는 그가 부상을 당해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 교장은 쉬밍에게 십성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초기 단계에서는 약한 직업인 검제여사일 뿐인데 어떻게 히든 보스를 죽일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왕 교장은 자신이 알기로 쉬밍은 귀족 가문 출신도 아니고 신급 장비를 살 돈도 없지만 자신의 레벨을 뛰어넘는 히든 보스를 죽일 수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왕 교장은 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쉬밍처럼 강한 학생을 본 적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왕 교장은 또한 쉬밍이 이 놀라운 업적을 달성한 것이 자신이 보낸 재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 아이템들은 전투력을 약간만 높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속 떠들기 전에 쉬밍이 끼어들어 운이 좋아서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왕 교장은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고 쉬밍은 운이 좋아서 유용한 스킬과 아이템을 많이 얻었다고 말하며 더 설득력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왕 교장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초심자 던전에 그렇게 강력한 아이템과 보물이 많은지 묻습니다. 쉬밍은 그렇다고 말하며 이 모든 것 외에도 운 좋게 좋은 팀원들을 만났다고 밝힙니다. 쉬밍은 자신이 환생했다고 왕 교장에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돌리려고 합니다. 쉬밍은 팀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보스를 물리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왕 교장은 쉬밍이 뛰어난 학생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리더이기도 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왕 교장은 이어서 다른 학생들이 보상을 받으러 왔을 때 지아오가 쉬밍과 팀을 이룬 것이 축복이었다며 그를 칭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사실 그날 아침 지아오가 함께 오자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가 거절했다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지아오는 남을 칭찬하는 데 익숙해서 어떻게든 자신을 당황하게 만들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속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쉬밍이 막 떠나려 할 때 교장 선생님이 그를 멈춰 세우고 천공의 탑 집결 토큰을 건넵니다. 왕 교장은 쉬밍의 활약 덕분에 원래 그들을 무시했던 부시장이 다른 학원의 토큰을 그들의 학원에 더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학원은 그 해에 5개의 토큰 할당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것들은 쉬밍, 지아오, 옌즈, 윈칭, 그리고 장슈안에게 주어졌습니다. 왕 교장은 쉬밍에게 천공의 탑 집결의 중요성을 설명해주고 싶다고 말하지만 쉬밍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자신은 그것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천공의 탑 집결은 많은 신규 각성 학생들이 꿈꾸는 곳입니다. 각성 학생들이 학원 졸업과 같은 초심자 던전 도전을 마치면 그들은 각성자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앞으로 하급 던전에서만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천천히 한 단계씩 하지만 꾸준하고 확실하게 위로 도전하게 됩니다. 위험은 성장과 속도가 더 느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공의 탑 집결 자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천공의 탑 집결 토큰을 가진 자들은 추가적인 더 빠른 훈련 내부의 도전은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얻는 성장 보상은 풍부하고 빠릅니다. 쉬밍의 전생에서는 그는 초반에 천공의 탑 자격을 얻지 못해서 대부분의 플레이어들과 초반에 격차를 벌리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얻은 자원은 똑같이 나눈 후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쉬밍은 이번 생에서는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 계획입니다. 왕 교장은 쉬밍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며 학원을 졸업했다고 말하지만 앞으로의 도전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초심자 던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앞으로 직면할 도전들이 단 한 번의 기회만 줄 것이며 이것은 그의 목숨과 관련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 교장은 쉬밍을 향해 손을 뻗으며 그가 미래에 세상에 기여함으로써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쉬밍은 미소를 지으며 교장 선생님의 손을 잡고 이해했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잠시 후 도시의 부유한 지역에서 윈칭이 그녀의 성공을 가족과 함께 축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그녀가 안전하게 돌아오고 학원에서 3등까지 한 것에 대해 얼마나 기쁜지 이야기합니다. 란이 고용한 조력자들이 해냈다고 믿지만 란은 재빨리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란은 윈칭이 쉬밍이라는 학생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윈칭은 언니가 고용한 조력자들이 모두 실패했고 자신도 거의 실패할 뻔했다고 말하며 이를 확인시켜줍니다. 하지만 쉬밍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쉬밍이 자신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좋은 스킬북과 장비까지 주었다고 말합니다. 윈칭은 아버지에게 쉬밍이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알리고 란은 처음에 쉬밍을 고용하고 싶었지만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란은 운명이 결국 그들을 함께하게 만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쉬밍에게 제대로 감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두 사람이 같은 것에 동의하는 것에 놀라며 이 때문에 쉬밍을 찾아가 감사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는 란에게 쉬밍의 연락처를 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윈칭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그날 밤 그들을 위해 요리할 최고의 요리사를 고용했다고 덧붙입니다. 갑자기 그 남자는 중요한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전화의 내용을 듣기 전까지 끊으려 합니다. 그 남자는 이야기하기 위해 사적인 장소로 걸어가고 이때 그는 지난 이틀 동안 누군가가 암살자들을 보내 그들의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남자는 자신에게 전화한 관리에게 이 모든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묻고 그 남자는 장 가문이라고 밝힙니다. 이틀 후 지아오가 쉬밍에게 연락하여 천공의 탑으로 가야 할 시간이라며 그가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쉬밍은 이에 동의하지만 그들에게 먼저 가라고 제안하며 가서 합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쉬밍이 마침내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왕 교장이 탑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토큰뿐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목적지로 가는 순간 이동 포털을 소환해야 하며 이 순간 이동 포털은 천공의 탑 집결 자격을 얻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쉬밍은 말한 대로 절차를 따르고 순간 이동 포털은 그를 자격을 갖춘 각성자 중 한 명으로 인식합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포털 안으로 들어가고 그가 나타났을 때는 바로 100층 탑 앞이었습니다. 전생에서는 그는 우연히 탑에 올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도전자들이 이미 현장으로 순간 이동한 것을 깨닫지만 쉬밍은 마침내 다시 그곳에 도전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뻐할 뿐입니다. 입구로 가서 신분 확인용으로 토큰을 사용하여 문을 엽니다. 그가 홀에 들어서는 순간 화면에 정보가 표시되며 그와 다른 도전자들에게 1층 홀에서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라고 알립니다. 쉬밍은 홀이 실제로 전생에서보다 더 커서 말을 잃습니다. 쉬밍이 경치를 감상하고 있을 때 그의 팀원들이 나타납니다. 쉬밍은 지아오에게 일찍 왔다며 놀리지만 지아오는 그들이 오랫동안 거기 있었다며 그가 정말 늦게 온 것이라고 보니 소리칩니다. 그들은 그가 나타나기를 영원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세 사람은 함께 겪은 일 이후로 어느 정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아오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갑자기 장슈안이 뒤에서 나타나 쉬밍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쉬밍은 맞기 전에 피합니다. 장슈안의 주먹은 바닥을 치고 이로 인해 명망 높은 홀에서 누군가 이미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의 이목이 쏠립니다. 지아오는 장슈안이 왜 이상하게 구는지 따져 묻고 장슈안은 쉬밍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한 짓에 복수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장슈안은 자신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무기를 현현하기 시작합니다. 장슈안은 당장 여기서 쉬밍을 끝장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쉬밍은 그 녀석에게 아직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홀의 시스템이 충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홀에서는 싸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방지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장슈안의 몸에 엄청난 전압을 흘려보냅니다. 장선은 땅에 쓰러지지만 정신을 잃기 전에 쉬밍에게 아직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쉬밍은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압니다. 놀랍게도 청은 멀리서 쉬밍과 그의 일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쉬밍은 팀원들에게 자신을 따라 자리로 가자고 말합니다. 지아오는 의식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왜 자리로 가냐고 묻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천공의 탑 집결 공략 가이드를 읽어야 하지만
쉬밍은 비밀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줄을 설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아오는 쉬밍이 이걸 또 어떻게 아는지 놀라며 이 홀에 처음 온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쉬밍은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고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 잠시 후 천공의 탑 선택 시스템이 바로 앞에 나타날 테니 잘 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대로 쉬밍의 앞에 창이 나타나 천공의 탑 집결 개시 도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지아오의 창도 나타나는 순간 나머지 두 명도 재빨리 자리에 앉습니다. 쉬밍은 100층 탑의 층별 도전을 완료하는 것이 나중에 집결에 들어갈 순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지아오는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하고 쉬밍은 기본적으로 탑오르기 경쟁이라고 설명해줍니다. 도전한 층이 높을수록 최종 등급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층에 도달하면 그 층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전체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아오는 오르는 데 걸린 시간도 전체 평가에 고려된다는 것을 듣고 놀랍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헤매는 동안 자신들은 이미 탑에 도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즉시 깨닫습니다. 쉬밍은 의식은 단지 천공의 탑 집결이 도전자의 관찰력과 적응력을 시험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말하며 이를 확인시켜줍니다. 쉬밍은 의식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가이드를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발 뒤처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합니다. 집결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도전자가 환경을 관찰하고 방법을 찾고 주도권을 잡는 능력입니다. 그러자 쉬밍은 세 사람에게 초보자 던전에서처럼 자신과 팀을 이뤄 탑을 오를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운청은 쉬밍을 따라가면 안전하다고 느끼며 재빨리 동의합니다. 하지만 연재는 쉬밍과 팀을 이루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묻자 그는 초보자 던전에서는 쉬밍 덕분에 높은 레벨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밝힙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쉬밍의 힘에 너무 많이 의존했지만 이번에는 쉬밍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훈련하고 더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지아오는 진정한 시련이 필요하다며 그에게 동의합니다. 지아오는 더 나은 승률을 위해 세 사람이 쉬밍과 별도로 팀을 이루자고 제안합니다. 연재는 동의하고 운청도 그들과 합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이 내려지자 쉬밍은 혼자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은 팀으로 들어갑니다. 동시에 청은 여전히 그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쉬밍과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쉬밍이 가장 먼저 출발하며 팀원들의 앞날에 행운을 빌어줍니다. 1층에 도착하는 순간 쉬밍은 100층 탑에 처음 들어온 도전자이므로 도전자 1번으로 등록됩니다. 쉬밍은 어떤 몬스터를 마주하게 될지 안다고 자신했지만 갑자기 멀리서 웬 닭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쉬밍은 왜 도전이 전생과 다른지 의아해합니다. 쉬밍은 닭을 쉽게 잡고는 이 닭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전생에서 탑에 도전했을 때 그가 만난 첫 몬스터는 5레벨 몬스터인 자색털 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도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탑이 그를 풋내기라고 조롱해서 닭을 보낸 것인지 의아해합니다. 갑자기 그는 닭의 레벨 부분에 물음표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꽤 이례적입니다. 그가 막 재빨리 처치하려던 순간 닭이 풀려나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닭이 땅에 내려앉아 닭의 기운이 즉시 바뀝니다. 눈이 빨갛게 변하고 표정은 무해한 닭에서 에이전트 47의 표정으로 바뀝니다. 닭은 눈부신 속도로 쉬밍에게 돌진하고 이때 그는 도전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홀에서는 도전자들에게 드디어 의식이 끝났으며 다음은 도전에 대한 설명이라는 공지가 전달됩니다. 갑자기 도전자들은 이미 순위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현재 1위는 도전자 2번이며 도전자들은 자신들이 아직 의식에 참여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미 탑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알고 보니 도전자 2번은 청이었고 그는 방금 2층도 클리어했습니다. 한편 쉬밍은 간단히 해치우고 갈 몬스터라고 생각했던 닭과 여전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쉬밍은 닭이 엄청난 속도와 폭발적인 힘 때문에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자신의 속도를 높여도 닭은 여전히 그를 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쉬밍은 따라잡으려 애쓰지만 보이는 것은 사방에서 그를 덮치는 레이저뿐입니다. 쉬밍은 이것에 완전히 좌절하고 현재 자신의 기술로는 이 성가신 닭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쉬밍은 이대로 계속하면 일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도전에 진입하며 얻었던 시간적 이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쉬밍은 초보자 던전에 숨겨진 보스를 죽인 후 얻은 새로운 스킬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합니다. 쉬밍은 닭을 향해 돌진하며 세게 휘두르지만 닭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의 공격을 피합니다.
닭이 다시 땅에 내려앉는 순간 쉬밍은 닭을 정확히 원하는 곳에 두었기 때문에 미소를 짓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검의 무덤이라는 스킬을 미리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검의 무덤 기술은 지정된 목표 지점에서 거대한 거미 땅에서 솟아나게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검의 무덤이 정확히 원했던 순간에 닭을 가격하자 쉬밍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먼지가 거쳤을 때 닭은 여전히 멀쩡했고 쉬밍은 이 시점에서 자신의 고통에 끝이 없다고 생각하며 좌절감에 신음합니다. 쉬밍은 평범한 닭이 1층에서 만날 상대가 아니라고 불평하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닭이 다시 돌진해 오지만 이번에는 쉬밍에게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는 즉시 닭을 공포에 질려 꼼짝 못하게 만드는 닭 제압술에 의존합니다. 쉬밍은 결국 자신이 옳았기 때문에 미소를 짓습니다. 몬스터는 그냥 평범한 닭이었고 그는 시간 낭비 없이 닭을 베어버립니다. 기본적으로 닭 제압술은 스트레스로 인한 죽은 척 방어 기제입니다. 닭을 처리하자 쉬밍은 1층을 클리어한 것을 축하받습니다. 쉬밍은 1층이 힘이 아니라 지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올해의 100층 탑이 꽤 흥미롭다고 인정합니다. 2층으로 진행하면서 그는 현재 1위가 청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도전자들도 이미 탑으로 몰려들고 있어 그의 시간적 이점은 이미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쉬밍을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자신의 속도를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기기로 결심했으며 아무것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밖의 도전자들은 마침내 탑에 도전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의식이 시간을 낭비하게 했다며 분노합니다. 그들이 서둘러 자리를 잡으러 갈 때 청이 이미 6층을 클리어하여 순위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지아오와 그녀의 팀도 4층을 클리어하고 3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들과 동률은 도전자 1번인데 화면에 학살의 신으로 표시되어 있어 그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알고 보니 1층을 클리어한 후 쉬밍은 보상으로 커스텀 칭호를 입력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쉬밍은 이것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생에서 호랑이를 물리친 후 받은 보상은 작은 나무 상자였고 그 안에는 쓸모없는 치유 무략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자신의 회기 때문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물을 그냥 무시할 생각이 없으며 전생의 직업을 칭호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학살의 신을 선택합니다. 놀랍게도 그 칭호는 그의 이름을 쉬밍에서 학살의 신으로 대체합니다. 쉬밍은 이것을 보는 순간 정확히 원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미소를 짓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몬스터들을 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 1분 만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쉬밍이 단 1분 만에 한 층을 클리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는 4층에 도달했고 사람들은 그의 실력에 말문이 막힙니다. 쉬밍이 꽤 대단하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 또한 전혀 속도를 늦출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쉬밍이 아직 4층에 있을 때 청은 8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쉬밍은 청이 8층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닫고 1층에서 낭비한 시간 때문에 기본적으로 뒤처져 있으므로 집중하기로 결심합니다. 5층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몬스터를 한 방에 해치우고 잠시 후 지아오의 팀이 6층을 클리어합니다. 지아오는 아무 문제 없이 또 다른 층을 클리어할 수 있어서 기뻐하며 이것은 그들의 놀라운 팀워크 덕분입니다. 그녀의 소환수들을 선봉으로 사용하면서 연재는 완전한 공격을 담당하고 운청은 치유와 견제를 맡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팀워크가 훌륭하다고 결론짓고 바로 그때 운청이 쉬밍이 하고 있는 일에 팀의 주의를 끈다. 그녀는 짧은 시간 안에 쉬밍이 탑 순위를 올라 그들을 추월했다고 알립니다. 보아하니 쉬밍은 현재 7층에 있으며 그들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청은 방금 9층 클리어를 마쳤고 몬스터들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규칙에 따라 10층을 먼저 클리어하는 사람이 추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청은 학살의 신이 쉬밍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채고 그가 왜 1층에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쉬밍이 다시는 자신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청은 10층의 보상을 차지할 사람이 자신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심호흡을 합니다. 그가 이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쉬밍이 방금 9층을 클리어했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동시에 10층에 도달하고 10층의 몬스터는 15레벨 미노타우로스입니다. 밖에서는 다른 도전자들이 도전을 포기하고 순위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앞서간 미친 사람들을 따라잡을 방법이 없으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놀라운 순간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과 쉬밍이 둘 다 10층에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클리어할 것인지에 대한 내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노타우로스를 상대하는 동안
쉬밍은 주머니에서 다른 손을 꺼내지도 않은 채 가볍게 미노타우로스를 베어 넘기며 불쌍한 짐승에게 도발까지 했습니다. 단 30초 만에 쉬밍은 미노타우로스를 쓰러뜨렸고 검의 무덤 스킬로 마무리했습니다. 켄타우로스를 물리치자 쉬밍은 10층을 클리어한 최초의 도전자라는 축하를 받았고 추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장슈아는 의무실에서 깨어났고 그가 처음 본 광경은 간호사의 풍만한 가슴이 머리 위에서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자신은 오직 샤오만만 바라본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쉬밍에 대한 복수 계획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즉시 상기시켰습니다. 장슈아는 홀로 달려갔지만 놀랍게도 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100층 탑을 오르기 위해 출발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력 그룹에 뒤처졌고 복수조차 정말 암울해 보였기 때문에 좌절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장슈아는 탑에서 쉬밍을 따라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슈아는 자신이 너무 충동적이었고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자책했습니다. 장슈아는 쉬밍이 규칙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을 공격하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장슈아는 쉬밍을 벌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사실 명문가 출신이라 쉬밍을 상대하기 위해 직접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슈아는 처음부터 피하고 있었지만 가문의 힘을 이용해 쉬밍을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슈아는 재빨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슈아는 선택 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리로 향했지만 쉬밍이 순위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현재 목록에서 2위인 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은 16층까지 클리어했는데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장슈아는 학살의 신이라는 사람이 1위에 있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은 이 사람이 바로 쉬밍이었고 이 시점에 그는 19층까지 클리어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쉬밍은 18층의 몬스터 때문에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쉬밍은 20레벨 몬스터인 자수정 지하 야수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쉬밍은 탑을 오를수록 몬스터들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층보스 몬스터들의 공략법도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현재 상대하고 있는 몬스터는 본체를 땅속에 묻고 있었고 머리에 있는 수정은 한 번에 부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가 위에 있는 수정을 상대하는 동안 땅에 묻힌 본체는 공격 수단으로 작은 몹들을 지상으로 내보냈고 그 성가신 작은 몬스터들은 수정만큼이나 단단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쉬밍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은재 무기에 의존했다면 그들의 방어력을 쉽게 뚫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10층을 최초로 클리어했을 때 추가 보상으로 골드 등급 무기 상자를 얻었습니다. 쉬밍은 승화 스킬을 사용해 골드 무기를 플래티넘 무기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는 결국 흑석 균열 결합검을 얻게 되었고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그 무기는 18레벨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그 무기는 원래 전투 중에 부러져 2개로 갈라진 장검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장인이 귀한 용의 비늘을 접착제의 핵으로 사용해 다시 붙여 검을 전성기 시절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 검은 무시무시한 살기를 품고 있으며 합치면 장검이 되고 둘로 나누면 단검이나 비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중 형태 무기이며 박혀있는 용의 비늘 덕분에 단검에 200%의 화염 속성 피해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장검 상태로 무기를 사용하면 무기의 처형 속성, 공격 보너스를 크게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약간의 공격 속도를 희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불편한 이유입니다. 쉬밍은 배기 공격력을 30% 희생하는 대신 공격 속도를 50% 높이기 위해 검을 둘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격력은 줄었지만 쉬밍은 자신의 다른 재능인 검체의 종합 보너스에 의지해 공격력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속도와 공격력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17층에서 청은 18레벨 몬스터인 트리엔트를 상대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청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트리엔트의 약점은 불이지만 그는 현재 혼자 도전 중이라 그것을 상대할 스킬이 없었습니다. 청은 또한 자신의 능력치를 높여주는 특별한 보상을 얻지 못해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가 10층을 클리어했을 때 골드 보상은 쉬밍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실버 상자 보상만 받았습니다. 운이 나쁜 것도 모자라 상자를 열어보니 보상이 자신의 능력과 아무 관련 없는 마법형 액세서리라는 것을 트리엔트 앞에 서서 청은 목숨을 부지하려면 더 이상 자신을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체 없이 청은 17층에서 포기했고 동시에 다른 몇몇 도전자들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층에서 멈췄습니다. 11층까지 도달했지만
죽음을 피하기 위해 결국 포기한 도전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19층으로 돌아와 쉬밍은 마침내 수정을 부수고 그동안 계속 밑에 숨어있던 성가신 몬스터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체 없이 검의 무덤을 발동하여 몬스터의 본체를 끌어냈습니다. 쉬밍은 무방비 상태의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19층을 클리어했습니다. 층을 클리어한 후 쉬밍은 청이 2층 전에 멈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쉬밍에게 굴의 탑 10층 이후부터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는 사실 청이 첫 시도에 그곳까지 도달한 것에 감명받았습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20층이 자신의 한계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층 이후에는 다른 단계들의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의 능력치와 레벨로는 19층에 도달한 것이 이미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20층을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써보고 싶은 그리운 스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20층에 도착했을 때 쉬밍은 도전을 시작한 이래로 사용했던 힘과 기력의 2배를 쏟아부어야 했지만 층 마스터를 움직이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검 제어를 계속 사용했지만 층 마스터는 같은 위치에 머물면서 그의 모든 공격을 쉽게 막아냈습니다. 힘이 부족해 보이자 쉬밍은 속도로 돌파하려 했지만 이것 또한 소용이 없었습니다. 층 마스터는 마치 손이 쉽게라도 되는 것처럼 그의 움직임을 막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층 마스터는 문지기 기사였고 25레벨의 상대였습니다. 기사는 곧 쉬밍에게 강력한 스킬을 사용했고 이때 쉬밍은 기사의 힘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쉬밍은 어느 순간 그것을 막으려 했지만 아주 강하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쉬밍의 체력바가 급격히 떨어졌고 그는 현재 능력으로는 몬스터의 스킬 공격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사에게 한 번 맞으면 체력의 3분의 1이 깎였고 현재 체력으로는 한 대만 더 맞으면 끝이라는 것을 비록 패기를 경험했지만 탑에서는 여전히 자신보다 레벨이 높은 몬스터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쉬밍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완전히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길 가능성이 없음에도 20층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20레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전생에서 그가 가장 좋아했던 스킬이었고 학살의 신의 일격이라고 불립니다. 쉬밍은 스킬을 발동하여 적 위에 우뚝 솟은 거대한 에너지검을 현현시켰습니다. 청이 홀로 돌아왔을 때 그는 모든 사람들이 쉬밍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탑이 정말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학살의 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첫 시도에 20층에 도전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쉬밍이 그런 대담한 도전을 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그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그의 동급생 중 한 명이 다가와 청을 놀리며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 청이 누군가에게 졌다는 사실에 얼마나 놀랐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20층으로 돌아와 쉬밍의 공격이 실제로 적중했고 그는 기사의 체력바 3분의 1을 깎았지만 그 역시 목숨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쉬밍은 학살의 신의 일격조차 기사를 쓰러뜨릴 수 없었으므로 그 시점에서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쉬밍은 상태창을 열고 패배를 인정하며 도전에서 철수했습니다. 바로 그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사는 쉬밍에게 그가 진 것이 아니라 현재 레벨에서는 그의 능력치가 완전히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쉬밍에게 현재 그의 스킬에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고 쉬밍은 기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전송되는 동안 기사는 미래에 그가 다시 도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쉬밍은 휴식 공간으로 돌아왔고 그가 포털에서 나오자 다른 도전자들은 학살의 신이 도전에 실패했다는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19층에서 철수했지만 그들은 그가 그 지점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에 여전히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은 학살의 신이 누구인지 묻기 시작했고 방금 전송되어 돌아온 사람들 중 한 명일 것이라는 생각이 도전자들은 들었습니다. 돌아다니며 방금 도착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학살의 신인지 물었지만 아무도 그것이 쉬밍이라고 추론하지 못했습니다. 쉬밍은 1층에서 칭호 변경 보상을 받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필사적인 도전자들로부터 그를 구해줬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완전 은신 스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던전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탑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쉬밍은 지아오와 그녀의 팀이 여전히 탑에 도전하고 있으며 현재 14층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쉬밍은 이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고 꾸준하게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쉬밍은 20레벨이 되자 두 번째 전직 속성 강화 임무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의를 위해
그는 두 번째 전직 퀘스트의 목표 지점 근처에 위치한 토벌 퀘스트를 완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쉬밍은 목록을 확인하고 현재 가능한 토벌 퀘스트가 D에서 F 등급까지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위치를 확인한 후 그는 하나만 고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토벌 퀘스트 D 17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퀘스트는 그에게 난리구역 황야숲에서 비단뱀 왕을 사냥하도록 요구하며 보상은 10영 어드벤트 코인입니다. 게다가 그는 랜덤 플래티넘 스킬 스크롤을 얻게 될 겁니다. 그 후 시스템은 슈밍에게 천공의 탑 지폐 토큰으로 언제든지 100구역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알립니다. 이로써 그는 이제 환영의 영역에 들어갈 허가를 얻었습니다. 환영의 영역은 천공의 탑 지폐 구역과 연결될 수 있는 곳이지만 현실 세계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성의 날이 강림하기 전 현실 세계는 원래 인류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성이 시작되자 던전, 악마, 몬스터와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이상 현상들이 원래의 현실 세계에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인류는 각성한 직업의 세계로 융합되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 각성의 날이 강림한 후 파괴되었던 혼란스러운 현실 세계에 질서가 재정립되었기 때문에 환영의 영역이 탄생했고 그곳은 인간이 주로 사는 현실 세계와 격리되었습니다. 그곳은 악마와 이형의 짐승들을 위한 생활 공간으로 할당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현재의 평화로운 세계를 갖게 된 이유입니다. 100층탑의 시련이야말로 초심자 도전자들이 탐험할 수 있도록 환영의 영역을 여는 문턱입니다. 100층탑의 정상에는 세계 강림의 날에 대한 모든 진실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있으며 슈밍은 전생에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생에서는 정상에 도달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때 시스템이 그에게 포털이 열렸으며 환영의 영역 내 목적지를 선택하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슈밍은 현실 세계로 가고 싶다며 거절합니다. 시스템은 그의 지시를 받아들여 현실 세계로 가는 포털을 엽니다. 동시에 그는 20층에 도전한 보상으로 10영 강림 코인을 받습니다. 슈밍은 이틀 전에 주문한 물건 값에 딱 맞춰 돈이 들어왔기에 미소 짓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그의 첫 상급 무기 주문이었습니다. 현실 세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무기 거래소로 향합니다. 그곳에 다시 오니 돌을 깨서 첫 번째 실버 무기를 얻었던 장소임이 떠오르지만 그 무기는 이미 그의 미래 도전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비록 그 무기에는 그가 정말 감탄하는 효과들이 있긴 하지만요. 이 때문에 그는 이틀 전 무기 거래소에 있는 어떤 이상한 사람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지아오와 다른 이들이 함께 무기 거래소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도 그는 그들이 가는 곳과는 다른 장소로 갈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슈밍은 새로운 지인인 여성 대장장이를 만나기 위해 지하실로 향합니다. 그 여성은 슈밍을 환영하며 늦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슈밍이 잔금을 가져왔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슈밍이 그녀에게 돈을 이체하자 그는 무기 복제 레벨 업그레이드 장치를 받습니다. 그의 재능인 만물승화는 아이템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지만 업그레이드 결과는 무작위입니다. 그는 사용하던 실버 소드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장치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 장치는 아이템 레벨을 높이고 원본 아이템의 스킬 속성을 복제하거나 유지합니다. 스킬 기반 속성 또한 아이템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무작위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여 슈밍은 검을 더욱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슈밍은 모든 과정이 성공적이어서 기뻐하는데 알고 보니 그 업그레이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히든 직업이 팔성 단조가인 대장장이 나호라였습니다. 나호라는 슈밍이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놀라워합니다. 그녀는 지하실 창고에 숨어 조용히 단조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슈밍에게 어떻게 자신의 연락처를 찾았으며 자신이 무기 복제 레벨 업그레이드 장치를 성공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어디서 얻었는지 묻습니다. 나호라는 그 장치에 필요한 재료비가 10영 강림 코인이 넘는다며 이제 막 각성한 그 같은 학생이 그렇게 큰 돈을 기꺼이 쓸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나호라는 그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믿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표하고 슈밍은 그녀에게 왜 서로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물으며 놀립니다. 나호라는 자신의 기억력이 아직 나쁘지 않으니 꽤 확신한다고 대답합니다. 슈밍은 그저 농담일 뿐이라고 재빨리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전생에서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호라는 막강한 무기 단조가였고 비록 팔성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노력과 끊임없는 열정은 결국 그녀가 미래에 더 큰 성과를 이루도록 도왔습니다. 슈밍은 그녀와 여러 번 협력했고 그녀는 여러 차례 그가 자신만의 독특한 무기를 단조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생에 그녀의 전문 기술을 얻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가난하기 때문에 슈밍은 적은 돈도 그녀에게는 크게 보일 것이므로
지금이 그녀와 협력할 최적의 시기라고 믿습니다. 슈밍은 자신의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하고 나호라에게 그녀가 개발하고 싶은 다음 무기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호라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그녀가 질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슈밍은 먼저 심령 강림 코인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중에 퀘스트를 완료하고 보상을 받을수록 그녀에 대한 후원을 계속 늘릴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나호라는 이 말을 듣고 넋이 나가 슈밍에게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슈밍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녀를 안심시키고 나호라는 즉시 슈밍이 하늘에서 보낸 천사라고 결론짓습니다. 하지만 슈밍은 그녀에게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래의 무기 단조에 그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단조 가격을 70% 할인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나호라는 즉시 그 거래에 동의합니다. 얼마 후 슈밍은 퀘스트를 계속하기 위해 환영의 영역을 방문합니다. 그는 그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무들조차 엄청나게 커서 깜짝 놀랍니다. 바로 그때 피냄새가 그의 코를 스치고 그는 지도를 확인하여 토벌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봅니다. 그것이 남쪽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큰 나무들 덕분에 지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무들은 또한 초심자 던전에서처럼 오르기에는 너무 높지만 그에게는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그의 직업이 진정한 검사는 아니지만 그는 여전히 검제어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진짜 검사들처럼 검을 타고 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슈밍은 검을 꺼내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검 위에 올라서서 검제어를 활성화하지만 검에서 떨어져 머리를 부딪힙니다. 슈밍은 그 스킬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완전히 놀라지는 않았지만 그가 검을 잡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검이 날기 시작하며 그를 끌고 가고 이때 그는 검 위에 서서 날 수는 없지만 무기를 잡고 검제어를 사용해 목표를 지정하면서 계속 스킬을 활성화하면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슈밍은 이 즉흥적인 방법으로 빽빽한 초목을 헤쳐나가고 위에서 보는 경치가 얼마나 멋진지에 감탄합니다. 그가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3명의 각성자 또한 D17 토벌 퀘스트 지역에 도착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방금 혼자서 퀘스트를 수락한 슈밍을 노리고 그곳에 온 것입니다. 3인조 중 한 명은 슈밍이 혼자 퀘스트를 맡은 것이 꽤 용감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동료는 슈밍이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긴장을 풀고 그 녀석이 마주치는 어떤 몬스터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레벨 27 각성자인 팀 리더는 그에게 걸린 현상금을 놓치지 않도록 빨리 움직여 그를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조금 전 장슈야는 13층에 도달했을 때 탑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뒤처져 팀을 구성하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고 그 결과 실망스러운 첫 탑 등반이 되었습니다. 휴식구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도전 진행 상황에서도 뒤처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순위표를 확인하고 슈밍이 목록에 없는 것에 놀랍니다. 그는 슈밍이 도전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목록에 없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장슈야는 그를 암살할 사람을 찾더라도 슈밍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장슈안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을 때 지아오와 그녀의 팀이 탑 등반에서 돌아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장슈안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위해 재빨리 숨습니다. 알고 보니 그 팀은 15층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이는 그들의 놀라운 팀워크 덕분이었습니다. 윈칭은 슈밍 오빠의 도움 없이 이런 엄청난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사실 꽤 멋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 사람은 이미 시간을 낭비했으니 다음 퀘스트로 넘어가자고 제안합니다. 지아오는 친구들에게 슈밍 오빠에게 연락했더니 그가 이미 토벌 퀘스트를 받아서 떠났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윈칭은 슈밍 오빠가 혼자서 토벌 퀘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들이 임무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느라 바쁜 동안 장슈안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장슈안은 그들이 한 모든 말에서 단서를 찾고 즉시 암살자들에게 연락하여 슈밍을 찾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슈밍은 마침내 토벌 퀘스트의 목표인 남부 구역에 도착합니다. 그는 그 구역이 황폐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위에는 마을 사람들의 시체도 널려 있고 그는 그것이 수인들의 마을임을 알아차립니다. 시체에 묻은 부식성 액체로 판단하건대 그는 그것이 뱀독 때문임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그의 목표가 가깝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지만 그는 곧 피 외에 다른 냄새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 냄새를 추적하고 실망스럽게도 그것이 뱀의 커다란 똥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비단뱀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며 갑자기 그는 나무 뒤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슈밍은 거기에 숨어있는 것이 무엇이든 나오라고 요구하며 나무를 향해 검을 던집니다.
슈밍은 한 고양이 소녀가 두려움에 질려 그에게 소리치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슈밍을 핥히겠다고 위협하지만 슈밍이 보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무력한 소녀입니다. 슈밍은 그 소녀를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며 떠나려고 돌아서지만 그녀는 슈밍에게 자신은 빌어먹을 애완동물이 아니라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레벨 3의 캐포크이며 슈밍에게 그도 마을을 공격하러 온 것인지 묻습니다. 통찰의 눈을 사용하여 슈밍은 그 소녀가 암살자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름이 라이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슈밍이 라이아에게 병을 던지고 그녀가 그것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그것이 치유 물약이라고 밝힙니다. 그녀가 다쳤으니 그것을 받으라고 제안합니다. 슈밍은 마을을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니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슈밍은 마을은 이미 사라졌으니 공격할 것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슈밍은 자신의 목표가 사실 그녀의 마을을 공격한 비단뱀이라고 밝힙니다. 라이아는 이 말을 듣고 걱정하며 그 비단뱀은 매우 위험하니 혼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슈밍에게 말합니다. 슈밍은 라이아에게 자신은 원래 그 뱀 때문에 온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라이아는 자신이 비단뱀의 둥지를 찾을 수 있다며 슈밍에게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는 그 무시무시한 비단뱀이 자신의 가족을 모두 잡아먹었다고 슈밍에게 말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짙고 어두운 숲을 가로지르고 이때 슈밍은 라이아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라이아는 그들이 찾고 있는 비단뱀이 바로 앞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슈밍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어리둥절하게 서 있지만 라이아는 위를 보라고 제안합니다. 슈밍은 말한 대로 했고 놀랍게도 비단뱀은 나무 꼭대기에 몸을 말고 있었습니다. 슈밍은 비단뱀이 너무나 무섭고 거대해서 충격으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섭니다. 슈밍은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디급 퀘스트를 얕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슈밍은 비단뱀을 죽이려던 원래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갑자기 그들은 암살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라이아는 슈밍에게 제때 경고하여 그들이 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앗아갈 뻔한 화살들을 피했고 마침내 암살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분대장은 슈밍에게 꽤 유능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는 고작 레벨 20 학생이 자신들의 기습을 피할 줄은 몰랐다며 하지만 다음번에는 운이 좋지 않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 남자는 슈밍에게 바로 오늘 죽게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주저없이 3인조는 슈밍을 한 방에 끝내기 위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슈밍은 화살 공격은 피했지만 마법사는 슈밍에게 자신의 마법을 피할 능력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화염 마법을 퍼부어 뒤로 뛰어 피하게 만들지만 그는 약간의 타격을 입습니다. 슈밍이 아직 힘을 추스르려 할 때 팀 리더가 그의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나무에 아주 세게 부딪히고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암살자 리더는 그에게 다가가며 너무 약하다고 조롱합니다. 그는 슈밍처럼 약한 자를 처리하기 위해 자신들 같은 무리를 고용한 것이 실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슈밍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어 그를 깔보며 그저 손쉬운 돈벌이감이라고 말합니다. 체력바가 줄어드는 가운데 슈밍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누가 자신을 죽이러 보냈는지 말해줄 수 있냐고 묻기로 결심합니다. 리더는 그가 죽기 직전이니 말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를 베어버릴 준비를 하며 큰 검을 들어 올리면서 장쉬안이 자신들을 보내 그를 죽이게 했다고 밝힙니다. 슈밍의 가슴을 베어 그를 두 동강 냅니다. 라이아는 이 광경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숲을 가르는 슈밍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누가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사실 정확히 추측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뭇가지 위에 서 있는 슈밍을 보게 되는데 그는 멀쩡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거기 서 있는 동안 그는 이미 통찰의 눈을 사용해 그들의 레벨과 스킬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암살자 리더는 혼란스러워하며 슈밍이 쌍둥이라고 생각하지만 슈밍은 그들이 죽인 것은 세트 장비의 분신이라고 알려줍니다. 군대원들은 즉시 슈밍에게 놀아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분석을 통해 슈밍은 궁수가 레벨 23이고 여성 마법사가 레벨 25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적자 생존의 세계에서는 서로를 사냥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각성자들의 기본적인 생존 균형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규제가 마련되었습니다. 분쟁 시 레벨 차이는 10레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규칙을 어기면 위반자는 전 세계적으로 수배됩니다. 그들의 레벨이 30을 넘을 수 없었으므로 슈밍은 팀 리더인 레벨 27의 갑옷 검사가 그들 중 가장 레벨이 높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로써 그는 가장 레벨이 낮은 암살자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슈밍은 나무에서 뛰어내려
곧장 궁수에게 향합니다. 그는 궁수의 목에 검을 대고 조금도 움직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녀석에게 급소는 체력 바로 측정되지 않으니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상기시킵니다. 마법사는 쉬밍에게 비열한 인간이라고 소리치지만 쉬밍은 자신에게 기습을 감행한 것은 그들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사실 비열한 쪽은 그들입니다. 그러자 검사는 허세를 부리기로 하고 쉬밍에게 그는 막 각성했으니 이전에 사람을 죽여봤을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처음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쉬밍은 자신이 장난하는 게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궁수의 목을 베어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쉬밍은 얼굴에 미소를 띤 채 그 남자의 주장에 답하며 자신은 살인을 즐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